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격, 옵션, 연비, 승차감, 하차감, 차를 만드는 국가까지 대충 생각나는 것만 해도 10손가락이 다 채워질 만큼 자동차는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고 선택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무게가 높은 가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야 이거?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안전이죠.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필품에 가까운 물건이지만 동시에 크고 무겁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태생부터 안전을 위한 극한의 컨셉을 유지한 브랜드, 그리고 그 브랜드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리타분한 할아버지 차에서 벗어나 신세대 볼보의 서막을 알렸던 차. 예비 오너들에게는 이번 반도체 사태가 전혀 와닿지 않았다는 그 차. 이번 시간에는 볼보의 중형 SUV XC6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볼보라는 브랜드에 대해 짧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볼보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자리한 스웨덴 출신 브랜드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편인데 북쪽에 위치한 만큼 연중 절반이 영하권에 머물 정도로 겨울이 길죠. 볼보 광고에 주구장창 눈 덮인 설산과 서핑 수트를 입은 사람들만 나오는 이유예요. 예로부터 고품질의 목재와 철광석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해서 이를 바탕으로 목공업과 기계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덕분에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스웨덴 출신 브랜드가 꽤 많죠. 볼보의 상징에 아이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겨울이 긴 만큼 당연히 미끄러질 일도 많겠죠. 볼보는 시작부터 강력한 동력 성능, 멋진 스타일보다는 눈길에 미끄러져도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언제나 도로 위에 그득한 제설제에 부식되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갖는 것이 설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유럽 메이커와 차별화된 그들의 차 만들기 방식이 볼보를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했죠. 창립에 얽힌 유라도 흥미로운데요. 1920년대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던 스웨덴의 경제학자 아서 가브리엘슨과 당시 스웨덴 최고 베어링 제조업체 SFK의 엔지니어 구스타프 라르소는 어느 날 가진 만찬에서 자동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긴 대화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무리 크게 때려박아도 안 죽는 차를 만들어보자. 두 사람은 내친김에 테이블 위에 냅킨을 뒤집어 차대를 쓱쓱 그려봤고 이것이 1927년 볼보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훗날 이 스케치는 볼보의 첫 번째 자동차 OV4 야곱이 됐죠. 시작부터 남다른 이 회사의 안전 덕후 기질은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유리를 겹겹이 붙여 파손 시 바스라지도록 한 라미네이트 안전 유리를 50년대 선보였고 무엇보다 항공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아 어깨끈을 더한 3점식 안전벨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음에도 모든 승객의 안전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허를 풀었던 건 볼보라는 브랜드가 자동차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90년대에는 사이드 에어백 및 커튼 에어백을 선보이는 등 이후로도 안전에 대한 고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능동형 저속 추돌 방지 장치인 이 시스템도 가장 먼저 선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차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안전해졌습니다. 소재와 설계 기술의 발달로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충돌 안전성 시험에 대응했고 탑승객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수의 에어백을 동원했죠. 많은 제조사들은 차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전문가 수준이 되어가고 있었고 단단하게 만드느라 늘어난 무게로 인해 굼뜨고 연비가 나빠지는 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전 덕후 볼보 여기에서 만족할 리 없죠. 창업자의 정신에 빙의한 연구진들은 다시 머리를 모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니 잠깐 아예 사고를 안 나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탄생한 장치가 바로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막는 저속 추돌 방지 장치 시티 세이프티 시스템입니다. 초기에는 시속 50km 이하의 속도에서 앞차의 급정거에 대처하는 정도로 기능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다양한 센서 및 레이더, 카메라까지 더하면서 고속주행 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 동물을 인식해 사고를 방지하는 단계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자율주행 환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기능은 오늘 소개할 XC60에 처음 탑재됐습니다. 여담으로 이름 XC60의 XC는 크로스컨트리를 뜻하는데 육상경기 크로스컨트리처럼 잘 닦인 도로가 아닌 거친 들판이나 돌길 같은 자연지형을 극복해 달린다는 의미로 붙여졌어요.
세단 베이스의 지상고를 높이고 사륜 구동을 더한 모델에도 크로스 컨트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떠올리면 뭔가 싶지만 아무튼 애초부터 SUV로 설계된 좀 더 본격적인 모델에만 이 XC라는 차명을 사용하기로 했나 보네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들도 헷갈린 모양인데 후속 차종이 V90 크로스 컨트리로 자리를 잡으면서 확실히 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볼보가 과연 프리미엄 브랜드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지만 분명한 건 볼보는 예나 지금이나 고급차를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이전에 포드가 볼보를 비롯해 제규어와 랜드로버, 에스턴 마틴 등을 공격적으로 인수한 이유 역시 유럽의 프리미엄 메이커를 통해 수익을 높이고 더 나아가 포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 컸죠. 실제로 이후 자사의 링컨과 머큐리를 한데 묶어 프리미엄 오토모티브 그룹을 출범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포드와 한 식구가 된 볼보는 기술 공유를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브랜드의 첫 번째 SUV XC90을 출시해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고 자신감을 얻어 태동기였던 컴팩트 SUV 시장까지 노리게 되죠. 당시 프리미엄 컴팩트 SUV 시장은 BMW X3와 랜드로버 프리랜더 등 극히 일부 차종만 있었고 부랴부랴 다양한 브랜드에서 신차를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2007년 공개된 XC60의 컨셉트카는 기존에 봐오던 볼보를 떠올리면 정말이지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두꺼운 철판과 면이 돋보이는 심플한 디자인이 장갑차같이 견고한 느낌을 줬지만 단정함을 넘어 보수적이고 노잼이었던 과거 볼보와는 달리 벤츠 출신 디자이너 스티브 마틴이 주도한 볼보의 새로운 얼굴은 그저 순둥하기 그지없던 이전 모델들과 달리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볼보임을 알 수 있도록 다부진 근육과 강렬한 램프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강조한 디자인이었죠. 이윽고 2008년 선보인 양산형 모델 역시 컨셉트카의 비현실적인 요소만 다듬어졌을 뿐 전체적인 인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벤츠 디자이너의 손을 타서일까요? 엠블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벤츠의 디자인처럼 더 커진 아이언 마크가 시선을 사로잡는 전면부는 다른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날카로운 선을 사용해 꽤나 공격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치켜 올라간 캐릭터 라인과 고성능 세단에서나 볼 법한 두툼한 숄더 라인으로 가만히 서 있어도 마치 달려나갈 듯 스포티한 측면부, 볼보 외건 라인업의 상징인 세로형 리어램프에 LED를 더해 유려하게 마무리한 후면부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여러 경쟁차들 속에서도 그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이상 고리타분한 부모님 차가 아닌 그 자녀가 타고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볼보였죠. 실내는 준대형 세단 S80을 출시하며 전면에 내세웠던 스칸디나비안 럭셔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기능을 충실히 따르는 형태는 볼보의 다른 모델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깔끔하긴 하지만 어딘가 심심해 보이기도 했던 수평형 대시보드를 운전자 중심 구조로 비틀어 스포티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센터 패시아 상단에 툭 튀어나와 있던 팝업식 스크린 대신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을 계기판과 동일 선상에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고 이 모든 요소를 해치백 C30에서 선보인 J커브 형태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플로팅 패널에 깔끔하게 배치했습니다. 덕분에 자동차의 실내라기보단 나무나 쇠를 깎아 만든 가구에 가까워 보이기도 했어요. 한술 더 떠 센터 패시아 후방에 수납 공간을 만든 것도 재치가 돋보이는 부분이었죠. 간접 조명으로 은은하게 비추는 아날로그 계기판도 그렇고요. 내장재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적절하게 배치해 조화를 이뤘고 센터 패시아 포인트를 나무 장식으로 할지 금속 장식으로 할지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긴 것부터 남다른 시트는 편안함이 돋보였고 여기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와 후방 충돌 시 반동, 일명 위플래시로 인한 목 부상을 방지하는 윕스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급 옵션이었던 파노라마 선루프를 기본 적용한 것도 세일즈 포인트였죠. 무난한 공간의 뒷좌석은 어린아이가 탔을 때 안전벨트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트 방석을 높이는 부스터 시트를 내장했습니다. 또 치켜 올라간 엉덩이 덕분에 후방 시야가 좁아진 것을 고려해 뒷좌석 탑승객이 없을 땐 헤드레스트를 접도록 해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줬어요. 트렁크 공간은 경사진 D필러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좌우 벽을 최대한 밀착해 수직에 가깝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4대2대4로 접히는 2열을 모두 접으면 완전히 평평한 공간이 펼쳐져 적재 편의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모하비에는 없던 전동 트렁크도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디자인과 두꺼운 차체 때문에 크기에 비해 실내 공간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곳곳에 실용성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더해 이를 상쇄하고자 한 것은 오랜 기간 외건을 만들어 온 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죠.
파워트레인은 XC90과 S80에 올라갔던 2.4L 직렬 5기통 디젤과 6단 자동 변속기 AWD를 더한 모델을 시작으로 나중에 6기통 3.0L 터보 가솔린, 5기통 2.0L 엔트리 디젤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SUV는 당연히 디젤이라는 공식이 만연했고 실제로 볼보의 특징 중 하나인 5기통 D5 모델 역시 성능과 연비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험로보다는 잘 닦인 도로를 달리는 도시명 SUV를 지향했기 때문에 정숙성과 부드러운 주행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SUV조차 날카롭게 만들어버리는 독일차의 감각보다는 랜드로버같이 승차감을 중시하는, 즉 조금은 출렁이는 전형적인 고급 SUV의 감각이었죠. 덕분에 부쩍 스포티해진 외관에 비해 주행 성능은 이전의 볼보와 별 다를 바 없는 순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볼보의 전문 분야인 안전만큼은 확실히 독일차와 차별화했습니다. 사각지대 경보장치인 블리스, 차선 이탈 경고를 기본 적용했고 여기에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을 내장한 시티 세이프티가 본격적으로 탑재된 첫 번째 볼보였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 판매되는 차들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구성이었죠. 2009년 국내에 정식 출시된 1세대 XC60은 독일차와 일본차 중심으로 이어져 온 국내 수입차 시장에 피로감을 느꼈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나름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무엇보다 프리미엄 컴팩트 SUV라는 장르 자체가 신선함을 줬죠. 이후 등장한 독일 브랜드 경쟁차와 비슷한 가격은 걸림돌이었지만 개중에는 저렴한 축에 속했고 판매량을 끌어올리며 고리타분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씻어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신호탄은 해치백 C30이 쏘아올렸지만 이 XC60은 필살기에 가까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집안에 또 우환이 생겼죠. 역시나 빠지면 섭한 2008년 그 위기로 인해 자금난을 겪던 포드가 볼보를 매물로 내놓은 것도 이쯤이었습니다. 제규어와 랜드로버는 일찌감치 팔아버렸지만 볼보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죠. 포드는 60억 달러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미 사브로 미국 놈들에게 한방 얻어맞은 전적이 있던 스웨덴 정부는 구제금융을 넘어 아예 국유화할 생각까지 했지만 결국엔 2010년 다들 아시다시피 인수금액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인 15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이라는 헐값에 중국 지리자동차에 매각됩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그래도 이 XC60이 글로벌 시장에서 꽤 괜찮은 반응을 얻으면서 볼보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인수를 결정하는 데 분명한 영향을 줬겠죠. 참고로 건설 장비와 트럭, 버스를 생산하는 볼보 그룹 전체가 아니라 대우차처럼 승용차 부분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멀리 안 가고 우리나라만 봐도 대우자동차가 매각되면서 승용차는 GM대우, 트럭은 타타대우, 버스는 자일대우가 된 것과 비슷한 케이스죠. 지리자동차에 인수된 이후 출시된 1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같은 얼굴을 공유했던 세단 S60과 마찬가지로 헤드램프에 눈곱을 떼고 다시금 순둥한 이미지로 거듭났습니다. 날카롭긴 했지만 어딘가 과해서 호불호가 갈렸던 전면부를 한결 단정하게 다듬었고 신형 볼보의 세련된 이미지는 남기면서도 예전의 부드러운 느낌을 더했죠. 페이스리프트인 만큼 측면과 후면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이전에도 과격한 앞모습에 비해 유려함이 돋보였던 후면부는 바뀐 얼굴과 더욱 조화가 잘 되는 느낌이었고 또 하단에 둘러져 있던 검은 플라스틱 가니쉬를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도색해 세련된 느낌을 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프로드와 올로드를 아우르고자 했던 이전 모델과는 달리 컨셉에 맞게 도시 감각에 집중한 모습이었죠. 이전에 날카로운 디자인을 더 선호했던 소비자들을 위해 스포티하게 꾸민 R 디자인 모델로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실내 역시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등 탑승객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을 개선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했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새롭게 다듬고 이전에 대시보드 위에 툭 튀어나와 있던 공조장치 화면은 인포테인먼트 화면과 통합해 실내가 더 깔끔해졌습니다. 플로팅 센터 패시아는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고 그저 소재와 색상만 다르게 해도 트렌디해 보였습니다. 다만 브랜드를 막론하고 모든 차를 고리타분해 보이게 만드는 이 전화 키패드가 문제긴 했지만요. 부츠 타입 기어 레버와 열선 스티어링 휠을 더한 것도 트렌드에 충실히 따른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디젤 파워트레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했고 기존 직렬 5기통 디젤 라인업에 준수한 출력을 갖춘 새로운 4기통 2.0L 디젤 모델을 추가해 선택지를 늘렸습니다. 비록 전륜구동이었지만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해 효율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었죠.
나중에는 출력을 낮춘 염가형 모델 D3를 출시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델을 끝으로 볼보의 5기통 엔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사이 시티 세이프티 시스템은 더 똑똑해져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와의 정면 충돌을 예방해줬고, 사각지대 경고 장치는 후진 시 측면에서 접근하는 차까지 경고해줬습니다. 여기에 하이빔을 켠 상태로 유지하면서 앞차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액티브 하이빔도 장비했죠. 1세대 XC60은 첫 번째 SUV XC90과 마찬가지로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따라왔기 때문에 SUV라는 이미지와 시너지를 일으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볼보 전체 라인업 가운데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한 차이기도 하죠. 독일차 공사에 밀려 저평가된 브랜드였지만 화려한 공간에서도 은은하게 돋보이는 북유럽풍 가구처럼 그 속에서 나름의 매력이 돋보였고,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고 기후가 혹독한 북유럽 태생 브랜드인 만큼 국내 소비자의 입맛에도 잘 맞는 차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죠. 또 이쯤부터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제 군 시절 함께했던 드라마 연애의 발견에서 남선생이 몰고 다니던 XC60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던지. 한여름. 비록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며 어수선해진 집안 분위기, 2010년 지리자동차에 인수된 이후 많은 말들이 오가긴 했지만 끝내 그들이 이뤄낸 변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세계 금융위기는 수많은 기업들의 운명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지만 어둠이 걷히고 시장이 활기를 띠자 이전보다 판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시장도 덩달아 판매량이 늘어났죠. 특히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앞서 볼보라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먹잇감을 차지한 지리는 지속적인 투자는 하되 경영에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정말 파격적인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 약속을 진짜 지켰습니다. 이건 좀 지리네요. 이미 안 좋은 경험을 여러 번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뭘 해도 안 좋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지리와 볼보 자동차는 지금도 성공적인 M&A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그 사이 세계 프리미엄 컴팩트 SUV 시장도 후끈해지다 못해 레드오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는 모델 체인지를 거듭하며 시장을 장악했고, 랜드로버, 제규어, 렉서스, 링컨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뛰어난 상품성으로 무장한 경쟁차를 속속 투입시켰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던 XC60은 마침내 2017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2세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2세대 XC60은 신형 S클래스의 얼굴을 이어받았던 벤츠 E클래스처럼 먼저 공개된 2세대 XC90을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른바 토르의 망치, T자 주간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볼보의 새로운 얼굴은 부드러운 곡선에서 비롯된 순둥한 이미지를 내려놓고 다시금 직선을 앞세워 차분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이었습니다. 60의 헤드램프는 앞트 힘을 더해 90보다 좀 더 젊은 감각이었고, 이전에도 컸던 아이언 마크는 더욱 크기를 키웠는데 그동안 달라진 볼보의 이미지와 그들의 자신감을 대변하는 듯했죠. 또 볼보의 모든 모델이 사용하는 모듈형 스파 플랫폼을 사용해 전륜구동이지만 쭉 뻗은 보닛, 앞바퀴와 차체 사이의 거리, 일명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를 늘리면서 전륜구동이지만 마치 후륜구동인 듯 유려한 측면 디자인 역시 XC90에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전작에 치켜 올라간 캐릭터 라인과 경사진 D필러를 그대로 이었고, 세로형 리어램프 하단을 가로로 연장해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을 더한 것은 XC60만의 차별화된 디테일이었죠. 또 볼보 최초의 한국인 디자이너 이정현 디자이너가 외장 디자인을 맡은 모델입니다. 당시 볼보의 디자인 총괄 토마스 잉겐라스가 XC60의 사내 디자인 경합에서 이정현 디자이너의 스케치를 초반에 점 찍었다는 일화가 인터뷰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토르의 망치를 새긴 볼보의 신형 라인업들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장식과 선을 최대한 절제해 군더더기를 없앤 깔끔한 외관이었습니다. 물론 붕어빵 같은 모습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들도 있긴 하지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중형 SUV 체급에 걸맞게 다듬어져 전작보다 훨씬 세련된 도시명 SUV로 거듭났습니다. 튼튼해 보이면서도 투박하고 과격해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성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죠. 단아한 외관이 문을 열고 쉽게 만들었다면 실내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독일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를 그대로 옮긴 듯 이전에 내세웠던 스칸디나비안 럭셔리는 기능적인 디자인이 강조된 반면, 신형 볼보의 인테리어는 여기에 기술을 더해 한 단계 진보한 인테리어를 선보였습니다.
심플함이 다른 말은 단순함, 화려한 장식이나 휘황찬란한 LED 무드램프조차 없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실내를 고급스러운 소재의 질감, 색상의 조화, 입체감을 살린 디자인으로 보완했습니다. 덕분에 마치 북유럽 가구로 꾸며진 고급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실내 곳곳에 스웨덴 국기를 장식 요소로 활용한 점도 깨알 같은 디테일이었고요. 기능의 개수만큼 많았던 버튼은 9.2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에 모두 넣었고 볼륨 다이얼과 자주 사용하는 공조 버튼은 하단에 일렬로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 내비게이션과 연동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는 풀 디지털 계기판. 근데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이 안 좋아서 그냥 장식이. 인간의 척추를 본따 만들었다는 시트는 여전히 좋은 착자감과 함께 앞좌석 통풍과 마사지 기능을 품었고, 뒷좌석 좌우 독립식 공조 장치 및 열선 시트 등 디자인만 닮은 게 아니라 고급 편의 장비 역시 상위 모델의 것을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대시보드 정중앙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바워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 역시 성능이 동급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잠깐 이러면 XC90을 살 필요가 있나? 다만 차량 설정을 비롯해 내비게이션, 공조장치 조작, 열선 및 통풍 시트 등 거의 모든 기능을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 조작해야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작 편의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죠. 물론 직접 써보면 이렇게 생긴 차 가운데 가장 좋은 편이긴 하지만 주행 중 작동 여부를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 터치 스크린으로 통합하면서 나빠진 직관성은 높은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으로 보완했습니다. 그 사이 더더욱 똑똑해진 시티 세이프티 시스템은 이제 스스로 방향을 틀어 사고를 막는 수준에 이르렀고, 주행 보조 기능인 파일럿 어시스트가 추가돼 고속도로는 물론 정체 구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비슷한 구성을 사용하면서도 어떤 차는 욕을 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었습니다. 플랫폼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 역시 완전 모듈화를 이뤄낸 볼보는 엔진 구성도 독특했습니다. 전 차종을 동일한 4기통 2.0L 엔진으로 단일화하고 여기에 유종, 출력을 다르게 세팅해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구성했죠. 많은 분들이 볼보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볼보가 이 4기통 엔진 하나로 전 차종을 커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죠. 다만 한 지붕 식구들의 플랫폼이 모두 같기 때문에 설계가 훨씬 용이해지고 상품성을 개선하기에도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품 공유가 간단해 생산 비용과 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이는 판매에 있어서 많이 남겨먹을 가격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겠죠. 단점은 아무튼 XC60의 2.0L 모듈러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해 효율을 강조한 디젤 모델 D4와 고성능 D5, 넉넉한 출력의 가솔린 T5, T6, 강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A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기본 설계와 주요 부품을 공유하는 만큼 유종의 차이일 뿐 엔진의 느낌도, 소음도 비슷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디젤치곤 부드럽고 조용했고 가솔린치곤 거칠고 시끄러웠죠. 그래도 막상 주행이 시작되면 둘의 차이를 인지하기 힘들 만큼 모두 고급차에 걸맞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묵직한 승차감과 정숙성은 덤이었죠. 후륜은 리프 스프링, 즉 판 스프링을 쓰는 독특한 서스펜션 구조 덕에 오해를 받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철판을 여러 개로 겹쳐 충격을 완화하는 상용차의 판 스프링이 아닌 멀티링크 구조에 좌우로 이어진 가로바 형태의 스프링이 적용된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공간 배치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줄곧 써온 방식이기도 하죠. 오히려 원가가 높아서 엔트리 모델인 XC40은 기존의 코일 스프링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뒷좌석 승차감에서 약간의 손해를 봤지만 전동 파워트레인의 설계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이점이 있다고 하니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승차감도 누가 말 안 해주면 분명 모를 거예요. 2017년 출시된 2세대 XC60은 앞서 2세대 XC90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출시 초 한 달 1000여 대 가까이 팔리며 단숨에 새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작년에만 2,539대가 팔렸는데 이는 과거 1세대 XC60이 출시될 당시 브랜드 전체 판매량을 뛰어넘는 수치였죠. 심플 이즈 베스트를 외치며 북유럽 디자인이 선호받는 사회 분위기와 시의적절한 마케팅이 시너지를 일으켜 독일차에 가려있던 볼보를 단숨에 떠오르는 브랜드로 자리잡게 했죠. 가격은 전작보다 꽤 올랐지만 안전만큼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컨셉을 유지해 상위 트림이나 옵션으로 빼놓은 경쟁차에 비해 최하위 트림에서도 안전 및 주행 보조 장비만큼은 꽉꽉 채워넣은 것을 감안하면 나름 괜찮은 구성이었어요. 문제는 기나긴 대기 기간.
신형 XC60은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고 유럽 공장의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돼 대기 기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다른 프리미엄 수입차로 눈을 돌리는 고객들이 생기기도 했죠. 입대 전에 계약해 전역 후 받는다는 우스개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디자인과 편의 장비를 변경하고 기존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전부 하이브리드로 대체한 2022년형 XC60이 출시됐습니다. 앞서 친환경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며 디젤 라인업의 단종을 선언한 이후 진짜로 한 큐에 디젤을 없애버린 볼보는 이번에는 한 큐에 모든 모델들을 하이브리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모든 차량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이 같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추진력이죠. 디자인만큼은 프리미엄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존의 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으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페이스리프트였지만 듀얼 머플러는 유지하면서도 배기가스를 내뿜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머플러 팁을 없앤 것만큼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마침 볼보에서 차를 보내주셔서 넙죽 받아왔는데요. 덕분에 이 새로운 XC60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B5 인스크립션으로 XC60의 여러 트림 중 가장 주력으로 판매되는 모델입니다. 이 볼보 탈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신차 특유의 신내나 본드 냄새가 아닌 은은하게 풍기는 가죽 냄새가 참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 냄새를 맡게 해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실내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따랐지만 이번에도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크게 개선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OS를 도입해 태블릿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현대인이라면 기능을 찾아가는데 전혀 불편이 없죠. 여기에 한국 시장에 특화된 T맵 인포테인먼트를 더해 T맵 내비게이션과 뮤직의 플로, AI 음성인식을 제공해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저는 차에 타면 스마트폰부터 연결하는 편인데 시승 내내 딱히 핸드폰을 연결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길 안내나 음악 감상에 전혀 불편이 없었어요. 사실 USB 포트가 전부 C타입으로 바뀌어서 못 쓴 것 덕분에 새로 생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를 잘 이용했죠. 무엇보다 순정 내비게이션이 T맵이 되면서 장식에 가까웠던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 존재 의미를 찾은 게 가장 돋보이는 변화였습니다. 또 요즘은 시리나 빅3, 기가지니 등 우리 일상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AI 음성인식 기능을 내장한 것은 조작 편의성에 마침표를 찍은 느낌이었어요. 뭐 이런 거죠. 아리야. 까먹었다. 메모장을 활용하면 아리야. 신나는 음악 틀어줘. 트와이스의 TT 들려드릴게요. 이전 모델에는 빠졌던 긴급 상황 안내 시스템 볼보 온콜도 드디어 도입됐습니다. 보편적인 기계식 레버와 전자식 레버를 혼용했던 이전 모델과는 달리 모든 모델에 전자식 레버를 적용한 것도 달라진 부분이죠. 앞뒤로 까딱이는 조작 방식은 다른 브랜드와 차이가 없지만 특이하게도 무조건 한 번 조작하면 중립인 N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크게 조작하면 한 번에 D와 R을 오가는 대부분 차량과의 차이점인데 혹시 모를 O 조작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죠. 덕분에 주차할 때 N이 들어간 상태에서 엑셀을 밟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수동 모드로 조작할 때는 D에서 한 번 더 뒤로 당겨 매뉴얼 모드로 놓은 뒤 이 레버를 좌우로 움직이면 되는데 쓸 일은 많지 않겠지만 가뜩이나 패들 시프트도 없어서 이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편 스웨덴 오레포스사와 콜라보한 이 크리스탈 기어 레버는 인테리어가 어딘가 허전했을 때 작은 꽃병이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처럼 가죽과 나무로 꾸며진 단정한 실내 속에서 화려함이 한 스푼 추가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밖에 새 것의 느낌을 주는 데는 역시 터치만한 게 없죠. 이전에 버튼식이었던 조명 스위치를 몽땅 터치식으로 바꿨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스위치조차 제스처 방식으로 바꿔 손이 머무는 시간이 더 짧아졌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했나 싶지만 일단 동승객들은 보여주니 좋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섰는데요. 이전 모델에서도 느꼈지만 XC60은 스포티한 주행보다는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차급은 작지만 노면의 요철을 매끄럽게 처리해 고급차에 걸맞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했고 장시간 운전에도 몸이 가뿐했습니다. 특히 T5에서는 가솔린이지만 우렁찬 엔진음 때문에 종종 거슬렸던 ISG 시스템이 B5로 오면서 출발이나 정차 시 작동하는 느낌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신형 B 파워트레인만 접했다면 체감이 쉽지는 않겠지만 두 모델을 모두 타본 저로서는 변화가 와닿더라고요.
볼보의 B 모델은 흔히 하이브리드 차 하면 떠올리는 고용량 배터리에 연결된 모터가 직접 바퀴를 굴리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 아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엔진에 별도의 보조 모터를 더해 시동을 걸 때 부하를 줄여주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시동도 더욱 부드럽게 걸리고 배출가스도 크게 줄어들죠. 쉽게 말해 멈춘 상태에서 달릴 때와 누군가 뒤에서 살짝 밀어줄 때 소모되는 힘이 다른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앞으로 많은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스며들듯 전동화가 이루어지겠죠? 하위 모델이지만 253마력의 넉넉한 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도심과 고속주행 모두에서도 여유로운 가속이 가능했는데 이전에도 있었던 터보렉은 개선이 안 돼 엑셀 반응은 여전히 반박자 느렸습니다. 여유를 강제하는 느낌이랄까요? 또 미세하게 들리는 터보의 휘파람 소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슬리는 분들이 있겠네요. 전에 있었던 드라이브 모드도 신형으로 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냥 얌전히 다니라는 뜻인가봐요. 오프로드 모드는 굳이 숨겨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뒷좌석 공간과 승차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넉넉한 편의 장비로 채워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도 가끔은 손님을 모시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사실상 뒷좌석을 위한 옵션이죠. 전륜 기반이지만 여전히 우뚝 솟아있는 센터 터널로 실질적으로 4인승에 가까운 건 여전했지만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주행 질감과 여전히 포근한 인테리어가 돋보였고 확실히 개선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아주 편리했습니다. 재즈 음악과 함께 음악에 섞이는 방향 지시 등 소리, 낙엽이 날리는 요맘때와 정말 잘 어울리는 차였어요. 지금까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브랜드 볼보, 그 중에서도 라인업의 허리를 담당하는 XC6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판매량도 브랜드 전체 판매량의 22%를 차지할 만큼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모델이죠. 볼보의 프리미엄 전략에 대해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밤새워 논쟁을 벌일 수도 있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제대로 먹혀든 듯 보입니다. 특히 XC90을 터닝포인트로 세계적으로도 볼보라는 브랜드의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죠. 다만 늘어난 전자장비로 인한 잔고장, 판매량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 센터 등은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죠. 또 모기업 지리자동차와의 파워트레인, 플랫폼 등 기술 공유로 브랜드 밸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여러 우려 또한 걸림돌입니다. 품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지만 세단 라인업은 이제 유럽이 아닌 미국과 중국 생산분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볼보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고요. 그래도 안전에 대한 욕심만큼은 여전합니다. 비난 여론이 일긴 했지만 과속으로 인한 사상자를 막고자 올해부터 판매되는 전 차종의 최고 속도를 시속 180km로 제한해버린 것만 봐도요. 한편 퍼포먼스 브랜드 폴스타가 완전한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되면서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투박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경쟁 브랜드에 비해 존재감이 덜했던 과거를 말끔히 씻어내고 세련된 브랜드로 거듭난 볼보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안전의 대명사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